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을 다시 긴장시키는 주제는 단연 금값입니다. 세계 최대 투자은행 중 하나인 골드만삭스가 2026년 말 금 가격 전망치를 온스당 4,900달러로 제시하면서 시장은 이게 과장인가 아니면 새로운 기준선인가를 두고 빠르게 재평가에 들어갔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히 달러 기준의 목표가가 아니라 지금처럼 환율과 위험 프리미엄이 함께 출렁이는 환경에서 각국 투자자들이 체감하는 자산의 방어력에 대한 경고음으로 읽힙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대략 720만 원 수준이라는 해석이 붙으면서 국내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 그 자체보다 금이 다시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돌아오는가? 라는 질문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골드만삭스가 특히 강조하는 지점은 금이 이미 사상 최고치 흐름을 이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의 비중이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다는 점입니다. 주식 간첩 채권, 부동산 대체 자산으로 분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정작 위기 국면에서 상관관계를 낮추고 가치 저장 기능을 수행해온 금이 핵심 자산치고는 충분히 편입되지 않았다는 판단입니다. 즉, 금이 너무 올랐다가 아니라 금이 아직 포트폴리오 안에서 제 역할만큼 자리 잡지 못했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여기에 지정학적 불안, 금융 시스템 리스크, 통화, 가치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되면 금은 단기적인 공포 매수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 해지 자산으로 재분류됩니다. 골드만삭스 글로벌 원자재 리서치 책임자의 발언처럼 내년에도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주장은 바로 이 구조 변화에 기대고 있습니다. 올해처럼 가파른 상승률이 반복되지 않더라도 금 가격을 끌어올렸던 핵심 동력이 2026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제에서 4,900달러는 자극적인 숫자가 아니라 자금의 이동 방향을 상징하는 표지판이 됩니다. 결국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망치 자체가 아니라 그 전망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장의 시선 변화입니다. 금을 단기 위기 때만 찾는 안전자산으로 보는 시각에서 장기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이자 전략 자산으로 보는 시각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골드만삭스 전망이 시장의 관심을 끌어당기는 이유입니다. 골드만삭스 보고서에서 가장 날카로운 문장은 사실 목표가가 아니라 전 세계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금 보유 비중이 역사적으로 여전히 낮다는 진단입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분산 투자를 말하지만 실제 구성은 주식, 채권, 부동산, 그리고 일부 대체 자산으로 채워져 있을 뿐 위기 상황에서 통화와 신용 시스템 자체가 흔들릴 때 작동하는 마지막 방어선으로서의 금은 생각보다 얇게 편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수년간 자산 가격의 변동성이 커지고 지정학적 충격이 빈번해지며 통화 가치와 환율이 정책과 정치의 영향을 더 직접적으로 받는 환경으로 이동했는데도 포트폴리오 구조는 여전히 과거의 안정적 질서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다는 지적이 깔려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자산 배분은 평상시의 효율에 맞춰져 있고 비상시의 생존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입니다. 금은 배당도 없고 이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온한 시기에는 비생산적 자산처럼 취급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지금의 국면을 평온한 시기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리스크와 통화 신뢰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는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금의 가치는 수익률이 아니라 상관관계의 붕괴를 견디는 능력, 그리고 정치적 제도적 충격에 대한 면역력에서 발생합니다. 주식이 성장의 내러티브에 채권이 금리와 신용의 질서에 기대는 동안 금은 제도 밖에서 가치 저장이라는 원초적 기능을 수행합니다. 따라서 금을 포트폴리오에서 소량의 장식물처럼 두는 것이 아니라 위험 구조를 재설계하는 핵심 부품으로 보라는 메시지가 됩니다. 보고서가 금 비중 확대를 권고하는 맥락도 여기에 있습니다. 금값이 이미 올랐는데도 더 담으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가격 상승을 쫓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포트폴리오가 변화된 세계의 리스크를 제대로 가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에 가깝습니다. 특히 기관 투자자나 장기 자금을 운용하는 주체일수록 단기 변동성보다
구조적 위험에 대한 방어가 중요해집니다. 금을 늘린다는 선택은 곧 내가 믿는 안전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다시 정의하는 과정입니다. 이 파트에서 결론은 명확합니다. 골드만삭스가 던지는 질문은 금이 더 오를까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어떤 종류의 충격에 취약한가입니다. 그리고 그 빈칸을 메우는 가장 직관적인 자산으로 금이 다시 호출되고 있다는 점이 금값 논쟁의 출발점입니다. 금 시장의 흐름을 단순한 투자 심리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가장 큰 손이 개인이 아니라 중앙은행이기 때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첫 번째 핵심 요인으로 중앙은행을 꼽은 배경에는 2022년에 발생한 결정적 사건이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의 외환 보유액이 동결되는 사태를 계기로 신흥국을 중심으로 달러 중심의 외환 보유 전략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질문이 더 이상 이론이 아니라 현실의 리스크로 각인되었습니다. 달러와 국채는 유동성이 뛰어나고 거래 비용이 낮으며 글로벌 결제 시스템의 중심에 있지만 동시에 국제 정치와 제재라는 변수 앞에서 접근 제한이라는 치명적 위험을 안고 있다는 사실이 노출된 것입니다. 반면 금은 실물 자산입니다. 계좌의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금속이며 누구도 버튼 하나로 일방적으로 동결하거나 무효화하기 어렵습니다. 이 차이가 위기 상황에서 엄청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이 인식 변화가 중앙은행들의 행동을 바꾸어 놓았고 금 매입을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구조적 재편의 신호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외환 보유고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고려해 달러 자산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상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재 가능성과 지정학 리스크가 커지면서 가장 안전한 자산의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안전은 단지 가격 변동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적 판단에 의해 접근이 차단되지 않는다는 의미까지 포함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중앙은행이 금을 늘린다는 것은 단순히 수익률을 추구하는 매매가 아니라 주권적 안전장치를 구축하는 행위로 읽힙니다. 특히 신흥국 중앙은행들은 외환 보유 구조를 달러에서 금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시키며 외부 충격에 대한 방어력을 높이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해석합니다. 중요한 점은 중앙은행의 매입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처럼 쉽게 되돌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단기 시세 차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습니다. 외환 보유의 철학과 체계를 바꾸는 결정이기 때문에 한번 방향이 잡히면 흐름이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 결과 금 가격은 단기 악재로 흔들리더라도 구조적으로 하단이 단단해지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골드만삭스가 중앙은행 매입을 금값의 바닥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이 파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금값의 상승은 단지 시장의 공포가 만든 파동이 아니라 2022년 이후 달러 중심 질서에 대한 신뢰가 균열을 보이면서 중앙은행이 움직인 결과라는 점입니다. 금이 다시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돌아온다는 말은 그만큼 중앙은행들이 안전의 정의를 새로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중앙은행 매입을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규정하는 이유는 매입 규모에 대한 전망치 자체가 금 시장의 체질을 바꿔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서가 언급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2025년 약 80톤, 2026년에도 70톤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의 정확한 예측이라기보다 매입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외환 보유고의 목적이 단순한 유동성 관리에서 자재차 마체자 결제망 차단 통화 신뢰 하락 같은 체제 리스크 대응까지 확장되면 달러 자산만으로 방어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중앙은행 입장에서 금은 이자를 주지 않지만 대신 누가 무엇을 결정해도 쉽게 빼앗기지 않는 가치 저장 수단이라는 성격을 제공합니다. 이런 관점이 자리 잡는 순간 금은 단기 가격 레벨이 아니라 보유 구조의 일부로 편입됩니다. 시장 메커니즘으로 보면 이는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매수는 심리와 가격에 따라 급격히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지만
중앙은행 수요는 정책적 전략적 결정에 기반하므로 훨씬 점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중앙은행 매입 흐름이 유지되는 한 금 가격은 조정을 받더라도 하락이 깊어지기 어렵고 저가 구간에서 흡수되는 물량이 생기면서 가격 하단이 단단해지는 경향을 띱니다. 즉, 과거에는 금이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할 때만 급등하는 자산처럼 보였지만 이제는 일정한 구조적 수요가 존재하는 자산으로 성격이 바뀌는 것입니다. 특히 신흥국 중앙은행이 외환 보유 구조를 달러에서 금으로 점진적으로 이동시키는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는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장기간의 포트폴리오 재편입니다. 그리고 이 재편은 투자자 입장에서도 신호를 줍니다. 가장 보수적인 플레이어가 무엇을 축적하는가는 그 자체로 위험 인식의 방향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물론 중앙은행 매입이 모든 상황에서 금값을 계속 끌어올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글로벌 성장률 둔화, 달러 강세, 금리 재상승 같은 변수는 언제든 단기 조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 수요가 구조적으로 유지된다는 전제는 조정이 나와도 급락 후 회복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을 높이고 금이 단기 트레이딩 자산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재평가될 기반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파트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2025-2026년에도 중앙은행 매입이 일정 수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은 금값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바닥이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이 금 시장의 논리를 단순한 공포 매수에서 구조적 수요로 이동시키는 핵심 축이라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금값 상승 논리에서 두 번째 축은 금리입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금리 수준이 높을수록 왜 굳이 이자가 없는 금을 들고 있느냐는 질문이 강해지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금의 상대적 매력은 커집니다. 이 관계는 단순하지만 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파급력이 압도적입니다. 특히 기관과 연기금, 대형 자산 운용사의 자금은 상대 가치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채권 금리가 높을 때는 현금과 국채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얻을 수 있지만 금리 인하 국면이 본격화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금과 채권의 매력이 약해지고 포트폴리오에서 방어 자산의 비중을 재조정하려는 움직임이 커지며 이때 금 ETF가 가장 빠른 통로로 기능합니다. 보고서는 연준이 추가로 총 75bp 수준의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금리 인하가 현실화될 경우 서방권 금 ETF로 자금이 재유입되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ETF가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글로벌 자금이 금 시장으로 들어오는 관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중앙은행이 금 시장의 바닥을 받치는 장기 수요라면 ETF는 금 가격의 탄력을 높이는 순환 자금의 통로입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거나 시작되면 해지 수요와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고 이를 가장 손쉽게 실행하는 수단이 금 ETF입니다. 따라서 ETF 흐름이 강해지면 금은 단기 위기 때만 치솟는 공포 자산이 아니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구조적으로 매수되는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또 하나의 관찰은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달러의 방향성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달러가 약세로 전환되거나 실질 금리가 낮아지면 금의 가격 부담이 줄어들고 해외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높아집니다. 즉, 금리 인하, 실질 금리 하락, 달러 신뢰의 흔들림이 겹치는 구간에서는 금의 전략적 가치가 동시에 부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드만삭스는 금을 단순히 연준이 흔들릴 때 잠깐 사는 자산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 변화에 맞춰 포트폴리오를 지키는 구조적 장치로 제정해야 합니다. 물론 금리만으로 모든 것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인하 속도가 느리거나 인플레이션이 재가열되거나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돌아서면 금은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가 말하는 핵심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순간 시장의 자금 흐름이 바뀌며 그 변화는 ETF를 통해 빠르게 가격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파트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중앙은행이 금 시장에 뼈대를 만들고 있다면 금리 인하와 ETF 자금은 그 뼈대 위에 상승 탄력을 붙이는 근육이며 이 조합이 4,900달러 시나리오를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가능한 경로로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올해 금값이 강하게 뛰어오른 배경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단일 재료가 아니라 여러 재료가 동시에 끌어넘친 결과입니다. 금은 원래도 위기 국면에서 주목받는 자산이지만 이번 랠리는 전통적인 안전자산 수요만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중앙은행의 공격적인 매입이 시장의 바닥을 단단하게 만들고 금리 사이클 변화와 기대가 ETF 자금의 방향을 돌리고 달러 흐름과 환율 변동성이 가격의 체감도를 키우며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이 리스크 프리미엄을 추가로 얻는 형태로 복합 작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중앙은행 수요는 금 시장의 성격을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개인과 기관의 투자 심리가 꺾이면 금값도 쉽게 힘이 빠질 수 있었지만 지금은 가장 큰 플레이어가 구조적 수요를 만들어내는 구간입니다. 중앙은행은 단기 수익이 아니라 체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움직이기 때문에 매수의 성격이 느리지만 지속적이며 그 자체로 가격 하단을 지지합니다. 두 번째로 ETF는 가격을 움직이는 속도를 높였습니다. 중앙은행이 만드는 하단 지지 위에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서방권 중심의 ETF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는 신호가 관측되면 금값은 단기간에 탄력을 받습니다. ETF는 현물로 전환되는 수요를 빠르게 증폭시키는 통로이기 때문에 심리와 유동성의 변화가 즉시 가격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로 달러와 실질 금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금은 국제적으로 달러로 거래되기 때문에 달러가 약해지거나 실질 금리가 낮아질수록 상대적 매력이 커집니다. 특히 원화나 기타 통화 기준으로 금을 보는 투자자에게는 환율 변동이 체감 가격을 좌우합니다. 달러가 흔들리고 각국 통화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통화 가치 변동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재해석됩니다. 네 번째로 지정학적 긴장과 무역 갈등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키웁니다. 전쟁이나 제재, 공급망 충격, 블록화 같은 이슈는 기업 실적과 성장률뿐 아니라 결제와 금융 네트워크의 안정성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이때 금은 금융 시스템 외부에 존재하는 비정치적 자산이라는 상징성을 얻습니다. 그래서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금은 단기 해지 수요를 넘어 구조적 수요로 연결됩니다. 이 네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금값은 단순히 오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 어려운 구조로 이동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합 공식이 한 번에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앙은행 매입이 지속되면 조정이 와도 하단이 받쳐지고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있으면 ETF 자금이 다시 붙고 달러 신뢰가 흔들리면 금의 역할이 강화되고 지정학 리스크가 지속되면 안전자산 프리미엄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올해 금값 급등은 우연한 급등이라기보다 여러 요인이 동시에 맞물린 환경의 변화로 해석됩니다. 이 파트의 결론은 단순합니다. 금값이 오른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4개의 축이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며 그 조합이 유지되는 한 시장은 금을 더 이상 단기 위기용 자산으로만 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금값이 강하게 올라온 구간일수록 시장이 반드시 점검해야 하는 것은 상승 논리가 꺾이는 순간 어떤 형태의 조정이 나오는가입니다. 골드만삭스 역시 낙관만 말하지 않습니다. 금이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고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조정이 빠르고 깊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경고합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리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연준의 정책 방향이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바뀌는 경우입니다. 둘째, 달러가 급반등하는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시에 발생하면 금값 조정의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연준 변수부터 보겠습니다. 금은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금리와 실질 금리는 금의 기회비용을 결정합니다. 시장이 금리 인하를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 때 금은
매력도가 커지지만 만약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끈질기게 남아 연준이 인하를 늦추거나 오히려 긴축 기조를 강화한다면 금의 상대적 매력은 즉시 약해집니다. 특히 인하 기대가 큰 상태에서 실망이 발생하면 조정은 단순한 되돌림이 아니라 포지션 정리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 시장의 참여자 중 상당수가 시나리오에 베팅하기 때문입니다. 인하가 확신으로 굳어질수록 금 ETF와 파생 포지션이 쌓이는데 이때 정책 경로가 바뀌면 매도 압력은 연쇄적으로 나타납니다. 다음은 달러 변수입니다. 금은 달러로 거래되므로 달러가 강해지면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눌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달러 지수의 등락이 아니라 달러 강세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입니다. 만약 달러 강세가 리스크 오프에서 나오는 강세라면 금도 안전자산으로 함께 수요가 붙어 상대적으로 방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러 강세가 미국 금리 상승과 실질 금리 상승에서 나오는 경우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 경우 금은 달러 강세와 금리 상승이라는 이중 압력을 동시에 받게 됩니다. 특히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뛰고 실질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은 이자가 없는 금보다 이자가 붙는 달러 자산을 선호하게 되고 금 ETF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런 흐름은 금값 조정을 더 가속합니다. 또한 단기간 급등 뒤에는 기술적으로도 취약해집니다.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면 투자자들은 수익을 확정하려는 욕구가 커지고 작은 악재에도 차익 실현이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레버리지 포지션이 늘어난 국면에서는 변동성이 증폭됩니다. 급락이 시작되면 손절 매물이 추가로 붙고 다시 하락이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값이 구조적으로 유리하다는 장기 논리와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크게 올 수 있다는 단기 현실은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가 여기서 가져가야 할 관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금의 장기 논리는 중앙은행 매입과 체제 리스크라는 구조 요인에 기대고 있으므로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둘째, 단기 가격은 금리와 달러라는 금융 변수에 강하게 반응하므로 정책 기대가 꺾이는 순간의 충격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결국 금을 트레이딩 자산으로 볼지 보험 자산으로 볼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단기 매매라면 연준의 발언, 물가 지표, 달러의 급반등 같은 촉발 요인을 가장 먼저 의식해야 하고 장기 보유라면 변동성 자체를 보험료로 받아들이되 과열 구간에서의 분할 접근과 리밸런싱 원칙이 필요합니다. 이 파트의 결론은 간단합니다. 금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시나리오가 존재하더라도 연준의 매파 전환과 달러 급반등은 금의 조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핵심 리스크이며 지금처럼 변동성이 커진 구간일수록 그 리스크 관리가 투자 성패를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온스당 4,900달러. 전망이 시장에 강하게 꽂힌 이유는 숫자 자체가 충격적이어서만은 아닙니다. 그 숫자가 상징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금값 논쟁은 이제 얼마까지 오르냐를 넘어 세계 자금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믿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을 사들이고 금리는 내려갈 가능성이 커지고 달러 중심 체제에 대한 신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환경 속에서 금은 다시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서서히 복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귀는 단기 위기 국면에서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자산의 역할이 재정이 되는 구조적 변화로 해석됩니다. 과거의 금은 종종 공포의 자산으로만 취급됐습니다. 전쟁이나 금융위기처럼 극단적 사건이 터질 때 잠깐 주목받고 위기가 잦아들면 다시 관심에서 밀려나는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양상이 다릅니다. 중앙은행은 단기 차익이 아니라 체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달러와 국채가 언제든 정치적 판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누구도 일방적으로 동결하기 어려운 실물 자산인 금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변화는 투자자에게도 명확한 신호를 줍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장기적인 플레이어가 금을 축적한다면 이는 단순한 가격 베팅이 아니라
안전의 기준이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동시에 금리 사이클도 금의 편에 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은 이자가 없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상대 매력이 커집니다. 현금과 채권의 매력이 낮아질수록 포트폴리오 방어 자산으로서 금의 필요성이 커지고 그 과정에서 ETF와 기관 자금이 빠르게 유입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시장의 뼈대를 만들고 금리 인하가 근육을 붙이며 달러 신뢰의 흔들림과 지정학 리스크가 그 위에 프리미엄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면 금은 더 이상 주변부 자산이 아니라 핵심 자산으로 돌아옵니다. 물론 금은 완벽한 자산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고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돌아서거나 달러가 급반등하면 조정도 크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조정이 오면 논리가 끝나는가가 아니라 조정이 와도 구조적 수요가 남는가입니다. 중앙은행의 매입 흐름과 체제 리스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유지되는 한 금의 전략적 가치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금은 단기 가격 변동을 넘어 시스템의 신뢰를 측정하는 자산이 됩니다. 그래서 금값을 둘러싼 논쟁은 결국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으로 확장됩니다. 통화는 더 많이 발행되고 부채는 누적되고 지정학은 분절되며 결제와 금융 네트워크는 정치적 변수에 더 취약해집니다. 이런 시대에 사람들은 숫자보다 실체를 찾습니다. 금은 그 실체를 가장 오래된 형태로 제공하는 자산입니다. 골드만삭스의 4.9달러는 그러한 변화가 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상징적 레벨이며 그 숫자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숫자가 등장하게 만든 환경을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금을 바라보는 관점은 분명해집니다. 금은 단기 트레이딩의 대상이기 전에 글로벌 리스크에 대비하는 보험이자 전략 자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보여주는 신호는 그 보험의 필요성이 다시 커지고 있다는 것, 금이 다시 금융 시스템의 중심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것입니다.